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뒀는데 1961년의 한국은 최빈국 대열에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최부국 그룹에 있습니다. 그런 유신 선포로 욕을 먹어가면서 추진하였던 중화공업 건설이 인류 강대국으로 가는 막차였습니다. 국력을 조직화하여 능률을 극대화한 그의 경영수로에 가정기업, 국가 등 모든 조직의 운영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를 찾아내어 응용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박정희를 연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국가 운영에 항구적으로 기능하도록 한 그 일하는 방식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박정희는 헬기로 전국을 시찰하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대한민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돈을 버니까 아름답게 되는 거죠. 북한이 왜 이렇게 산야가 황폐했습니까?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하면은 살림이 남아 돌 수가 없는 거죠. 1990년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그 수석 비서관 중에 한 사람이 좌파 전력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 불쑥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북한을 하도 비판을 하니까 그래도 북한은 깨끗한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게 북한의 산야가 오염 안 되고 깨끗하답니다. 북한이 깨끗하단다. 그래서 이야, 이 참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강과 바다와 산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때 김영삼 주변에 있었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차렷 자세죠. 아마 논산훈련소에서 교관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딱 균형 잡힌 차렷 자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사진이 모범적인 차렷 자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회의를 할 때 미리 탁자 위에 뭐 볼펜도 놓고 종이도 놓는데 볼펜이 조금 삐딱하게 있으면 꼭 이걸 바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삐딱한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리정돈되지 않는 것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그림을 잘 그리죠. 음악에도 소양이 있고 인문적인 교양이 아주 두터운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여자들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보는 눈도 그렇고 이런 분이 만든 국토 아름답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면서 그래도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 이것도 아마 세계에 전례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는데 그 물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에서 물 아끼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2,500만이 몰려 사는데 물 걱정을 왜 안 할까요? 그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 몇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일기장 카피한 걸 그 박근혜 씨로부터 얻어가지고 있는 걸 무심코 이렇게 들춰보다가 1971년 1월 초에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제목이 4대강 유역 개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 장짜리 메모예요. 4대강 유역 개발. 4대강에 전 국민의 60 몇 %가 살고 있다. 여기에 댐을 앞으로 10년 동안 11개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지으면은 상수도가 보급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등등등등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용수 문제 해결되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경비 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총 경비 4천억 원 돼 있어요. 4천억 원. 요새 4천억 원 하면은 저 보잉 747 비행기 하나 도입과 얘기입니다. 와, 참 너무 사기도 사다. 근데 이게 됐을까? 10년 동안 댐 10개 만드는 거 이거 됐을까? 해가지고 4대강 유역 개발 해가지고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니까 딱 그대로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1월에 계획했던 딱 그대로가 됐어요. 그대로 실천이 됐다 이겁니다. 댐을 11개를 만들었어요. 댐을 11개. 소양강댐, 충주댐, 팔당댐, 이런 거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댐을 10개 안 만들었으면 수도권에 지금 물 부족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없고 공장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댐을 안 만들었으면 그 이후에는 댐을 못 만듭니다. 민원 때문에. 금강산 댐은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었고요. 충주 댐은 착공을 박정희 때 해가지고 나중에 전두환 때 준공됐죠. 이게 기적같이 보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박정희의 리더십이 되어지니까 실천이 됐다 이겁니다. 실천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얼마나 댐이 많습니까 한국에. 그것도 막차를 탔다 이거죠. 그때 안 만들었으면 영원히 못 만듭니다. 영원히. 타이밍이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강조한 게 지금 이 시간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인류국가 된다. 인류국가로 가는 막차를 타야 한다. 그 막차를 타기 위해서 한 게 1972년 10월 17일, 올해가 그러니까 50주년이죠. 유신 아닙니까? 유신 선포. 유신 선포는 독재가 맞죠. 근데 왜 독재를 했느냐? 바로 능률의 극대화, 국력의 조직화를 통해서 최단기간 내에 인류국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중화공업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유신 선포를 할 때 나는 민족의 재단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된 거죠. 유신 선포를 했으므로 11.6 사건이 난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유신을 욕하는 사람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가지고 유신 선포와 5.16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딸이 아버지가 자랑하는 걸 대신 사과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인데, 그때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저렇게 아버지를 팔아야 되느냐 하는 참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만은, 제가 무슨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에 그때 김대중, 김정일이가 만나가지고 한참 뭔가 화해 무드 비슷한 게 있을 때 언론사 사장단이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언론사 사장단끼리 이야기하는 게 기록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김정일이 한다는 이야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한 거 그거 욕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마음대로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박정희의 유신 선포를 김정일이가 비호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거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은 유신을 잘못했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 비판받는 게 5.16과 유신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두 분 쿠데타 한 사람이 맞아요. 5.16 쿠데타, 유신 선포 그건 친위 쿠데타죠. 왜냐하면 국회를 그냥 물 닦여버렸으니까, 계엄령 펴가지고. 그러나 유신 선포가 없었더라면은, 그 7년간의 중화공업 건설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7대 강국이 될 수 없었죠. 그러니까 11.6 사건을 맞은 것이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운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운명을 스스로 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명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운명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김재규로부터 총을 맞았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여자 둘, 한 사람은 심수봉 가수고 한 사람은 신재순이라는 대학생인데, 등에서 막 피가 콸콸 쏟아질 때 손으로 그 피를 막으면서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이야기가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이야기죠. 난 괜찮아. 그게 무슨 뜻이더냐 하니까 이 여자분 신재순 씨 이야기가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 그 마지막이 생략되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 문 바깥에서 들은 사람이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인데 김계원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917년생.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이, 가장 고생을 한 분들이 1910년대생과 1920년대생입니다. 이분들이 입에 달고 있었던 이야기가 난 괜찮아 였습니다. 난 괜찮아. 총을 맞아도 난 괜찮아. 배고파도 난 괜찮아. 추워도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는 잘해. 너는 여기서 피해. 너는 대학교를 가. 이렇게 만든 게 이 나라 아닙니까? 아니 이런 나라가 희생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희생 없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희생한 사람을 기리지 않고 깽판 치고 방해한 사람을 민주투사로 해가지고 지금 기리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남자의 미학을 보여준 무사였습니다. 부인이 총을 맞았을 때, 그리고 자신이 총을 맞았을 때 보인 행동은 그게 준비된 것도 훈련된 것도 아닌 그의 삶의 총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다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약 800년 만에 등장한 군인 정권은 교장 같은 장군 덕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근대화 혁명에 성공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를 할 때 이분이 군인 출신이란 걸 굉장히 중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이 집권한 것은 고려 때 무신 정권 정중부의 무신이 난 이후 약 8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럽은 왕들이 다 군인입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실감했을 겁니다. 그게 등장한 왕족들은 남자는 다 군인입니다. 또 군인이 되면은 항상 전투 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도 그분이 과거에 공주 시절에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근위병 척탄 근위연대 중대장입니다. 명예중대장입니다. 그분이 명예 대령이에요. 유럽은 예외 없이 지도층은 다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산업혁명과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군사정권 30년을 끝장낸다면서 등장한 김영삼 정부가 이름을 붙이기를 문민정부라고 붙였습니다. 문민정부. 아니 정부에 문민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군인은 정부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그때 무슨 서해에서 무슨 배 전복 사고가 나니까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게 군사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군사문화가 왜 사고를 냅니까? 사고가 안 나는 게 군사문화입니다. 그래서 군인이었으므로 성공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아니었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어요. 박정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전두환, 노태우 합치면 군인 대통령 세 분이 대한민국을 부강병의 길로 이끌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이 성공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었기 덕분입니다. 이때는 때문이라 하면 안 되죠. 덕분이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뒷받침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의 큰
법칙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군인입니까? 김정일이가 군인입니까? 김일성이가 군인입니까? 그럼 마적단이지. 정말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가만보면 거의 다 민간인이에요. 히틀러가 하사 출신이지만 그 나중에 독재자로 변해가지고 장군들 의견 다 무시하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다가 본인도 결국 자살하고 그렇게 돼버린 건데, 군인 정신을 우리 민족사의 하나의 큰 사상으로 부활시킨 분이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이 다시 살려낸 정신이 4개가 있습니다. 첫째,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상무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입니다. 자주정신. 지금 우리 국군이 덩치는 저래 큰데 노무현, 문재인을 지나면서 이상한 군대로 지금 변질되어 있습니다. 저 군대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한 5분 휴식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